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는데 이 혼란스러움이 과연 내년까지도 이어질지 2024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분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정다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시기 전에 그 발표한 보고서를 봤는데 어제 내년에 대한 리포트를 예, 제시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제목을 딱 보자마자 다시 한번 식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목이 돌아온 박스피입니다. 이 박스피라는 거는 내년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쵸, 바라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저희는 내년 시장 환경이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근본적인 수요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를 긍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역시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애초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좋은 부분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내년도는 좀 그러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박스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상단을 올려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2011년도에서 12년도 혹은 2015에서 16년도, 18년도에서 19년도와 같은 그림이 내년에도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좋지 않다, 박스피라고 보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쓰면서 항상 마지막에 고민하는 부분은 수요가 좋을까? 수요가 어떨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수요라는 게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글로벌리 얼마나 많은 재화 혹은 서비스를 소비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저는 매년 연간 전망을 쓸 때마다 항상 가장 고민의 무게를 많이 두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중요하겠죠. 그림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연간 전망에서 차트들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좀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따와봤습니다. 일단 미국의 항목별 실질 GDP 성장률 변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8월 대비 9월의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GDP 자체를 살펴보면 2023년도 3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바로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23년도 3분기 내지는 4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내년도 그림에서는 전망치를 하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나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수요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비단에 있어서 24년도 상반기가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의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사실 연방정부 예산안이 일단은 임시적으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11월 중순이 되면 재차 수면 위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45일 뒤에 11월 중순에 합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성장률이 예전보다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수요 환경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또 그림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했습니다.
9월까지 소매 판매가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 기반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코로나 시기에 폭증한 유동성이 가계로 직접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초과저축이라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비축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소진이 되면서 차트상으로는 회색 선으로 위로 이렇게 볼록 솟았다가 내려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초과저축이라는 부분이 소진이 되면서 9월까지 좋았던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건 역시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사실 글로벌 수요 환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중국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올해 이번 분기 GDP 성장률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잘 나온 수치가 이 정도의 수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는 사실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기에는 지금 디레버리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단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지표가 발표되고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요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매출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럼 제한된다라고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물론 업종이나 분야마다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를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가 예전에는 이만큼을 사주던 100만큼을 사주던 소비 환경, 수요 환경이었다면은 그 부분이 90 내지는 80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국 기업 쪽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산업 구조 그리고 상장사들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을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의 척도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의 매출로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4년도 한국 상장사들의 매출 성장률이 대략 한 8%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출 증가율로 그대로 좀 대입을 시켜보면 대략 10% 정도의 수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요 환경이 안 좋다라고 본다면은 수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고 기업 매출이 8%를 증가하는 환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거고요. 수요가 낮아지면서 수출 그리고 기업의 매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어디였냐라고 하시면은 보통 AI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AI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걸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실제로 ASML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턴어라운드 혹은 바텀아웃이라는 부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저점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로 올라서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올라서 주는 반등의 기울기 내지는 폭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감과 실제치 간에 괴리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ASML에서도 바텀아웃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최종적인 부문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PC 노트북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2년도에 최악의 해를 지나서 23년도, 24년도에 나아지는 그림은 맞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24년도에 2.5%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핸드셋, 모바일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도 24년도에 고작 0.5%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서버 쪽에 대한 부분 역시도 2.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반등의 폭보다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기대하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런 수요의 개선의 폭이 시장보다는 훨씬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도체 쪽을 얘기를 드려보면 그래도 AI는 낫지 않냐. AI가 가져올 폭발적인 혁신에 대해서 고려를 해본다면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익이 폭증한 것은 맞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차트가 AI 칩을 판매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1분기, 2분기에 이익이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에게서 칩을 구매해가는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지출을 따져봤을 때 그 금액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빅테크 쪽이 주로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캐펙스 지출을 하는 부분에서 일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매출이 폭증하지만 그 구매자들의 지출이 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구매자들의 투자에 있어서 그 믹스가 비중이 AI 칩을 끌어올리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투자를 하던 부분들은 많이 줄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반도체 쪽에 특히나 AI 쪽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도체 칩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AI 투자가 학습형 AI 서버로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장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용 SSD에는 약간의 투자가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서버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SD에 대한 출하 전망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는 그 근거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AI 쪽이 시장의 기대만큼 반전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ASML CEO가 2023년 그리고 2024년 내년까지는 비슷한 매출과 이익이 창출이 될 텐데 2025년에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2025년부터는 전망을 반전을 가져올 만큼의 여력이 있다고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슈가 터질 수 있느냐, 미국의 뭐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서 그 소비자들의 어떤 대출에 대한 연체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버네러빌러티라고 해서 취약성 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취약성 지표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터지는 게 없으면 시장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되려 연준이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이 된 이후에 유동성을 유입을 시켜줄 때 그 부분들이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저희는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시기는 대략 24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는 좀 힘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느 섹터를 좀 더 유망하다라고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성장이 낮으면 금리도 낮아서 유동성 환경은 좋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성장 환경에서는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약간의 전형적인 두 가지 형태의 시장 환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의 중금리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를 굳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장 스타일을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퀄리티 종목을 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형주 단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수요 환경이 내년에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말은 결국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이어포 롱거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고금리가 유지되는 그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긴축이 끝남으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의 피크아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환경이 좀 개선된다라고 평가를 해서 성장 스타일을 보자. 그리고 성장 스타일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 스타일은 사실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낙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단이 낫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퀄리티에 대한 부분. 최근에 시장에서 왕왕 들려오는 소식이 기업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금리 환경을 봤을 때 내년도에 중금리 정도,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이어진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이익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박스피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저희는 탄탄한 고퀄리티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소형주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늘어날 때 우리나라의 대형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그 배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러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나가는 모습인데 저희는 내년도가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스타일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와 고퀄리티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업종 또는 ETF가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성장 스타일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위즈덤 트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US 퀄리티 디비던드 그로스라는 ETF, DGRW가 이제 대형주에 대한 거고 DGRS가 중소형주에 대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 전통적인 성장주라고 얘기를 드린 뭐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쪽인데 이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가 조금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 쪽이 사실 신약 개발 이슈 때문에 오늘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CMO 업체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자본력을 감안을 해보면은 성장 스토리가 깨지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즈덤 트리의 DGRW 그리고 DGRS가 있는데 이 두 가지 ETF가 똑같은 컨셉입니다.
퀄리티가 좋은데 배당이 매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인덱스를 구성해서 ETF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왜 추천을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DGRW를 살펴보면 시장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진다라는 얘기죠. 그런 데다가 시장이 오를 때는 같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저는 언제든지 해외 주식, 미국에서 뭘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음 편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월배당을 시행을 하는 ETF이다 보니까 배당 성장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다만 배당이 좀 매월 나오고 그리고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DGRW나 DGRS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를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DGRW와 DGRS입니다. 이 안에 사실 생소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떤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들이 들어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러한 빅테크 영역에 속해 있는 IT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편입이 돼 있고요. P&G 같은 필수 소비재 내지는 코카콜라 같은 역시나 필수 소비재 쪽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주로 IT 내지는 성장 스타일의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림을 보이고 시장이 빠질 때 이러한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폭을 보면서 하방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같이 가주는 이러한 ETF를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G 말씀을 하셨는데 P&G 실적 나왔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P&G 실적 상당히 좋았죠. 근데 최근에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였던 게 LVMH라든지 혹은 뭐 롤렉스라든지 이러한 럭셔리 제품들 언제나 수요가 탄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럭셔리 제품들 역시도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 쪽에서의 타격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소비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얼어붙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P&G 같이 지배적인 사업자이고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급락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24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